강력한 재벌 총수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하녀가 귀중한 갑오를 훔쳤다고 거짓으로 비난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했다. 그녀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였다. 부패한 판사의 도움으로 그는 그녀가 실질적인 증거 없이 공정한 재판 없이 20년형을 선고받도록 확실히 했다. 모두가 그녀가 유죄라고 믿었지만 재벌 총수의 8살 아들이 진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소년이 발견한 것은 거짓의 거미줄을 드러내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며 그들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그날 아침, 이현석은 중요한 날이면 늘 그랬듯이 일찍 일어났다. 그는 용산 대저택에서 부유한 투자자 그룹과의 사적인 모임을 계획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이현석은 자신의 부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씨 가문의 이름 뒤에 있는 역사와 힘으로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그는 저택의 넓은 복도를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정원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주방에서는 최고의 한정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을 만나기 전 이현석은 잠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집 서재로 들어갔다. 이 방은 그에게 매우 특별했다. 추억, 희귀한 책, 비싼 수집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은 유리 상자 안에 놓인 금 회중시계였다. 그것은 한때 그의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의 가족이 이룩한 모든 것을 상징했다. 이현석은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늘 그랬듯이 시계를 보기 위해 유리 상자로 직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잘못되었다. 상자는 열려 있었고 금시계는 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청소나 수리를 위해 누군가 옮겼을 것이라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쪽지나 흔적은 없었다. 이현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시계는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었다. 그는 즉시 직원들을 불렀다. 보안팀, 하녀, 비서들이 모두 모였고 그는 그날 아침 누가 서재에 있었는지 물었다. 아무도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다. 모두가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다고 말했다. 이현석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더 크고 공격적인 목소리로. 그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상실이었다. 여러 직원과 이야기한 후 이현석은 그날 아침 서재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정부인 김은주였다. 그녀는 가구를 닦고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녀가 매일 하던 일이었다. 이현석은 즉시 그녀를 불렀다. 김은주는 혼란스럽고 긴장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이씨 가문에서 몇 년 동안 일해왔고 이전에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이현석이 시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유리 상자를 본 적도 없으며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다. 그녀는 절대로 가족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현석은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의 감정은 너무나 격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것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를 믿었는데 이제 배신감을 느꼈다. 이현석은 조사나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빠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김은주가 금시계를 훔쳤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녀가 귀중한 것을 가지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탐욕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이현석은 그녀가 문장을 끝내게 두지 않았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그녀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 때문에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것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 시계는 그에게 아버지를, 어린 시절의 순간들을, 사업에 대한 긴 대화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다른 직원들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무도 감히 그녀를 변호하지 못했다. 이현석은 주인이었고 그가 이런 상태일 때 아무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김은주는 즉시 집을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 경비원이 그녀를 저택 밖으로 호위하기 위해 보내졌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조용히 걸어 나갔다. 문이 등 뒤에서 닫히기 전 그녀는 저택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증거도 설명할 기회도 없었다. 그녀의 직장, 집, 그리고 명예가 몇 분 만에 모두 빼앗겼다.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 이현석은 경찰에 연락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전체 보고서가 작성되고 조사가 시작되기를 원했다. 그는 또한 집에 이미 많은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에게 배신은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김은주는 유죄였고 아무도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는 외롭고 화나고 그의 가족이 남긴 모든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보호적으로 느꼈다. 날이 저물자 손님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앞서 일어난 드라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현석은 감정을 숨기고 행사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연설을 하고 이씨 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사라진 시계로 돌아갔다. 유리상자의 빈 공간은 그의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김은주는 사라졌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누구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화려한 음식, 음악, 비싼 정장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무언가는 부서져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이현석은 서재 근처에 서서 시계가 있던 빈자리를 응시했다. 그는 자랑스러움,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비극은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얼마나 멀리 갈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 사라진 시계 사건 이후 이현석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빠른 결과를 원했다. 그의 돈과 인맥을 이용하여 그는 사법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이현석에게는 정계 초년 시절부터 오랜 친구인 최 판사를 포함한 강력한 인맥이 있었다. 몇 시간 만에 이현석은 비공개 재판을 조직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긴급한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건을 종결하고 그에게서 훔치는 것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이현석은 당국의 김은주가 자신의 신뢰를 깨고 가족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조사가 없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체면이 상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든 것에 동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아무도 이현석에게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의 영향력은 강했고 그로 인해 일들은 정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은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시간조차 없이 체포되어 끌려갔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었고 이씨 저택의 누구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며칠 만에 그녀는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법정에 섰다.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법정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위해 말해주거나 그녀의 권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국선 변호인이 그녀에게 배정되었지만 그는 그녀의 이름을 거의 알지 못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시계를 만진 적이 없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이 그녀에게는 분명했다. 이현석은 재판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을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김은주는 작고 무력하고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다. 최 판사는 검은 법복을 입고 서류 몇 장을 든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진지해 보였지만 이현석과는 너무나 친숙해 보였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판사는 종종 이현석을 마치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친구처럼 쳐다보았다. 재판 중에 이현석은 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김은주를 한때는 충성스러웠지만 탐욕스러워진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는 그녀가 가족의 신뢰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계가 그의 아버지가 상징하는 모든 것이었다고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이야기했다. 확실한 증거, 지문, 영상, 증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현석의 이야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김은주를 변호하려는 몇 안 되는 증언들은 미약했고 무시되었다. 모순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다. 김은주는 조용히 서서 이 법정에서는 사건의 실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짧은 휴정 후 판사가 돌아와 판결을 낭독했다. 그는 법원이 김은주에게 중절도주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선고는 충격적이었다. 20년형. 김은주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경비원들이 이미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이것을 멈춰주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모두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눈이 멀어 행동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현석은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상황은 해결된 것이었다. 그는 가족의 체면을 지키고 올바른 메시지를 보냈다고 믿었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옳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 받아들여지는 침묵이었다. 김은주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채 끌려갔다. 마치 그녀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지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확신한 것은 아니었다. 뒷줄에는 이현석의 8살 아들 이준호가 앉아서 모든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보모에 의해 따라왔고 아무도 그에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준호는 듣고 있었다. 그는 김은주를 기억했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친절했고 간식을 가져다주고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그를 진정한 보살핌으로 대한 집안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가 울며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준호는 가슴속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다.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차가운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질문을 피하는 방식이 그를 불편하게 했다. 그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중요한 무언가를 무시했다고 느꼈다. 그날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조용한 약속을 했다. 그는 사건의 실체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로. 그들이 법정을 떠날 때 이현석은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앞서 걸어갔다. 그는 판사에게 잠시 말을 걸어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를 동반한 직원들은 침묵을 지켰다.
아무도 김은주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가족의 역사에서 지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준호는 잊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을 계속 생각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보모에게 작은 질문들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그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축하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준호는 자기 방에 머물며 그날의 일을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은 진정한 정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김은주의 눈물은 죄책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한첸과 고통처럼 보였다.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준호는 그 순간부터 조용히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결심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은주는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처음 며칠이 가장 힘들었다. 그녀는 자주 울고 몸이 아프고 거의 먹지 못했다. 하지만 속은 무너졌어도 그녀 안에 무언가는 포기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져도 이현석이 거짓말로 이기게 둘 수는 없었다. 감방에 혼자 앉아 그녀는 과거 이씨 저택에서 일하기 전의 삶을 생각했다. 그때 그녀는 박미영을 떠올렸다. 그들은 어린 시절 친구였다. 미영은 항상 똑똑하고 호기심 많고 용감했다. 몇 년 전 그녀는 경찰에서 법의학 전문가로 일하며 많은 심각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은주는 오랫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녀가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고 기다렸다. 며칠 후 그녀는 마침내 경비원과 함께 외부 방문을 허락받았고 목적지는 미영의 작은 집이었다. 미영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집에 살았다. 그곳은 조용하고 식물로 가득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은주를 보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즉시 변했다. 은주는 피곤하고 야위고 슬퍼 보였다. 그들은 서로 껴안았고 은주는 울기 시작했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했다. 은주는 미영에게 사라진 시계, 서둘러 진행된 재판, 불공정한 판사, 그리고 20년형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시계를 만진 적도 없고 이현석이 그녀를 비난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사라진 줄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미영은 귀에 깊게 들었다. 그녀는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는 메모를 하고 질문을 했다. 그러다 은주는 최근에 기억해낸 세부 사항을 언급했다. 시계가 보관되어 있던 유리 상자 위에는 항상 흰색 천이 놓여 있었다. 그 천은 보통 직원들이 상자를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다. 은주는 절도 당일 그 천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미영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천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은주는 절도 전날 그 천이 제자리에 있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것으로 발견된 아침에는 그 천도 사라져 있었다. 미영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론을 세웠다. 만약 진짜 도둑이 시계를 짚거나 숨기기 위해 그 천을 사용했고 그들이 긴장했거나 서둘렀다면 그들은 자신을 베거나 무언가를 남겼을 수도 있다. 아마도 피부세포나 심지어 소량의 피 같은 것을. 그 천에는 DNA 증거가 있을 수 있었다. 경찰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만약 그들이 그 천을 찾을 수 있다면 미영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오래된 장비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 은주의 눈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으로 빛났다.
그것은 작은 단서였지만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그들 둘 다 몰랐던 것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창문 바로 밖, 나무 뒤에 숨어서 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은주가 방문을 위해 감옥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그녀를 따라왔다. 그는 재판 이후로 자신의 의심에 대해 조용히 있었지만 그의 호기심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더 알고 싶어서 비밀리에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녀가 미영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기다렸다. 창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그는 그들의 대화 일부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은주가 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흰천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에 남았다. 갑자기 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다. 준호는 그 천을 본 적이 있었다. 한 번이 아니라 집에서 여러 번. 그는 그것이 선반 위에 깔끔하게 접혀 있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는 이상한 곳에서 본 것을 기억했다. 그는 아직 정확히 어디인지는 기억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계속 들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미영은 만약 그들이 천을 찾는다면 어떤 종류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DNA와 그것이 어떻게 다른 누군가가 시계를 만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주는 DNA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물었고 미영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천이 세탁되거나 버려지지 않았다면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은 첫 번째 단계는 집이나 천이 옮겨졌을 수 있는 곳을 수색하는 것이라고 동의했다. 은주는 만약 그것이 다시 나타난다면 기억해 보겠다고 말했다. 미영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은주가 무죄라고 믿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단계, 다시 집에 접근할 것. 2단계, 천을 찾을 것. 3단계, 테스트를 진행할 것. 은주는 긴장했지만 희망에 찼다.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고 느꼈다. 작은 집 밖에서 준호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잡히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은주를 더욱 믿게 되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정직하고 두렵고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인 사람처럼 들렸다. 그리고 이 천에 대한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았다. 그는 절도 사건 전후의 날들을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그는 하녀들이 모든 청소용품을 보관하는 세탁실을 지나가던 것을 기억했다. 바로 그거였다. 그 천. 그는 그것이 뒷계단 근처 구석 바구니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보통 청소하지 않는 곳에.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이제는 중요하게 보였다. 그는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큰 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는 이 천이 열쇠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정확히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았다.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미영의 집에서 들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그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누군가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다면 질문을 시작할지도 모른다. 조용히 그는 저택의 옆문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그를 눈치채지 못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바빴고 그의 아버지는 아마도 다른 방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거나 카카오톡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그 방은 보통 출입 금지였지만 그는 전에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문을 천천히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조용했고 책과 캐비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주 초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냈다. 작은 나무 캐비닛 뒤에 사람들이 거의 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다. 천천히 그는 서류 몇 개를 옆으로 치우고 아래쪽 수납 공간을 열었다. 안에는 흰 천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집어 들었다. 그 위에는 붉은 얼룩이 있었는데 말라서 어두웠다. 처음에는 와인이나 주방에서 쏟은 무언가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고 그것이 음식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음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때 그의 기억이 날카롭게 돌아왔다. 시계가 사라졌다고 보고되기 며칠 전, 그는 뒷복도 근처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의 누나 서현을 보았다. 그녀는 어깨 너머를 쳐다보며 빠르게 걷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흰 천에 쌓인 작은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준호는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이제 서재에 서서 그가 같은 천이라고 믿는 것을 들고 있자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 얼룩은 단순한 자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였다. 준호는 서현이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지만 이제 그는 은주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다. 다른 누군가가 가져갔다. 그리고 이 천을 사용한 사람은 단서를 남겼다. 그의 누나는 시계를 다루다가 다쳤음에 틀림없다. 아마도 그녀가 그것을 떨어뜨렸거나 유리 상자에 베었거나 금속에 손을 긁혔을 것이다. 그는 두려움, 혼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이것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다. 그는 천을 발견한 그대로 다시 접어서 재킷 안에 넣었다. 그는 누군가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곳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미영에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것을 테스트하고 피가 은주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알 것이었다. 그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준호는 단지 소년이었지만 그는 위험을 이해했다. 그의 아버지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이현석이 준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그는 화를 낼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를 벌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이것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주는 그녀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갇혀 있을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친절했고 그를 단지 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그는 그녀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짜 도둑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준호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아무도 눈치채기 전에 일찍 떠날 것이었다. 그는 은주가 그랬던 것처럼 천을 미영의 집으로 가져갈 것이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택시비를 낼 만큼의 생일 선물로 받은 돈을 충분히 모아두었다. 그는 또한 누군가 그를 멈춰 세우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 밤 준호는 천을 침대 및 책더미 뒤에 숨겼다. 그는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을 2번 확인했다. 저녁 식사 때 그는 아버지와 누나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서연은 조용했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이현석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업회의와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듣는 척하며 조용히 있었다. 그의 마음속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만약 서연에게 맞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지만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는 먼저 증거가 필요했다. 진짜 증거.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녀는 긴장하고
아마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계속 숨기고 있는 손에 작은 밴드가 붙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작은 디지털 시계에 알람을 맞췄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지만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준호는 조용히 옷을 입었다. 그는 천을 잡고 재킷을 입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는 쪽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주머니에 천을 넣고 목적을 가지고 걸었다. 거리는 아직 비어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다. 그는 모퉁이에서 택시를 잡고 운전석에 미영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그는 천을 꽉 쥐었다. 그는 창밖을 보거나 말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주와 이 작은 천 조각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것뿐이었다. 택시가 멈췄을 때 그는 운전석에 돈을 지불하고 미영의 작은 집으로 걸어갔다. 그는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그녀가 문을 열었다. 그를 보고 놀란 그녀는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천을 꺼내며 말했다.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는 긴장했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며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가 서연이 같은 천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던 것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혈흔이 있다고 확신하는지. 미영은 주의 깊게 들으며 천을 부드럽게 받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는 존경심을 담아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주 용감한 일을 했구나.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의 방문과 천을 비밀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특히 이현석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미영은 법의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몇몇 오랜 동료들이 아직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 중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천을 보낼 것이고 아무도 그것이 준호에게서 온 것임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늦게 미영은 조심스럽게 천을 포장하고 법의학 시절의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친구는 공식적인 서류 작업 없이 비밀리에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동의했다. 미영은 추적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짜 발신자 이름으로 소포를 보냈다. 이씨, 저택으로 돌아온 준호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며 집에 돌아왔다. 그는 복도에서 아버지를 지나쳤고 아버지는 그를 짧게 쳐다보았다. 이현석은 준호가 최근에 정신이 산만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소년이 은주에게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것은 집안의 스캔들이었다. 이현석은 상황이 결국 잠잠해질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준호가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소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를 믿지 않았다. 재판날 이후로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한편 서연은 점점 더 이상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식사 시간에 조용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보냈으며 도난당한 시기에 대한 어떠한 대화도 피했다. 누군가 은주를 언급하기만 해도 서연은 고개를 숙이거나 화제를 바꿨다. 준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를 유심히 지켜봤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무언가의 한가운데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누나가 연루되었을 수 있고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또는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은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 압박감이 커졌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미영은 그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결과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기는 어려웠다. 텔레비전에서는 은주에 대한 뉴스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다. 기자들은 그녀를 도둑이라고 불렀다. 일부 신문은 잔인한 헤드라인과 함께 그녀의 사진을 실었다. 준호는 그것을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지만 또한 눈을 뗄 수도 없었다. 그는 화나고 슬프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최악의 부분은 어른들 중 누구도 사건의 진상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집안 직원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삶을 계속했다. 심지어 그의 누나도 그것이 자기 잘못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 준호가 뉴스에서 은주의 이름을 볼 때마다 그의 배가 아팠다. 그는 항상 어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공정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것을 보았다. 어른들은 실수를 할 수 있었다. 어른들은 더 쉽다면 진실을 무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너무 자존심이 세서 자신들의 실수를 고치지 않았다. 그것은 배우기 힘든 것이었다. 특히 그 어른들이 자신의 가족일 때는 더욱 그랬다. 준호는 은주가 그를 도와준 모든 순간들을 계속 생각했다. 그녀가 그에게 미소 지었던 순간들, 그가 슬플 때 간식을 가져다 주었던 순간들, 그녀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겪을 자격이 없었다. 날들은 길게 느껴졌다. 준호는 미영이 전화하기를 계속 기다렸다. 그녀는 DNA 보고서가 며칠 걸릴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것은 긴 시간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준호에게는 매 시간이 끝없이 느껴졌다. 그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집에 몰래 다시 가서 무언가 도착했는지 확인해 볼까 생각했지만 추적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그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겉으로는 평범하게 행동했지만 끊임없이 생각했다. 만약 천에 정말로 서현의 피가 묻어 있다면, 만약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면, 만약 아버지가 여전히 그것을 믿기를 거부한다면,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학교에서 그는 집중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 때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DNA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미영은 그에게 침착하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다음에 올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른들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는 행동을 취하고 싶었다. 날이 갈수록 준호는 더 큰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만약 결과가 은주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는 그것을 비밀로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는 비디오를 녹화하거나 신문사에 편지를 쓸 수 있을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심지어 공개적으로 일어서서 진실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그는 그 천이 무시되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누나가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척하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돈과 권력 뒤에 숨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준호는 선택을 했다. 비록 그것이 가족에게 반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는 옳은 것을 위해 설 것이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증거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올 것이었다. 집에서 이현석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상황은 조용했지만 집안에는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현석은 작은 징후들을 알아차렸다. 복도에서의 속삭임,
빠르게 닫히는 문들, 그리고 평소보다 더 거리를 두는 서현의 행동. 어느 날 오후 거실을 지나가다가 그는 문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불안하게 서성거리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현석이 그녀를 부르려던 참에 그는 멈춰 서서 들었다. 만약 그들이 그 천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떡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얼어붙었다. 천? 무슨 천? 그는 재판 이후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었다. 이제 자신의 딸에게서 이 말을 듣자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그를 보기 전에 조용히 물러섰다. 동시에 문 바로 밖에서 준호는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수첩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서연이 말한 정확한 문장을 잊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을 재빨리 적었다. 그것은 나중에 중요할 수 있는 종류의 세부 사항이었다. 그는 감정에 휩쓸리게 둘 수 없었다. 그는 집중해야 했다. 그가 조용히 메모를 하는 동안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한 남자가 정문으로 이현석을 찾아왔다. 그는 가족 친구나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지역 TV 방송국의 탐사보도 기자였다. 그는 논란이 된 재판을 추적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해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집사는 그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이현석이 문으로 나왔다. 기자는 정중하게 사라진 증거, 김은주의 변호 부족, 그리고 판사와 이현석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에 대해 물었다. 이현석은 짧은 대답으로 일축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굳어가는 손가락 마디에서 압박감이 느껴졌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기 방에 앉아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이제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누나는 실수를 했다. 언론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예전처럼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영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청했다. 그녀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동의했다. 그들은 호기심 많은 눈과 귀를 피해 그녀의 정원에서 만났다. 준호는 자신이 들은 것을 설명하고 그가 작성한 메모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미영은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서류철을 열어 그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소에서 천의 DNA 결과가 돌아왔다. 샘플은 여성의 것이었다. 미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분명하게 말했다. 은주의 것이 아니야.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페이지를 응시했다. 바로 그거였다. 그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은주가 유죄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누군가가 유죄라는 것을 의미했다. 준호는 미영이 방금 말한 것을 처리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DNA 결과는 그가 의심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천의 얼룩은 여자의 것이었지만 은주의 것은 아니었다. 그가 보고 기억한 것에 근거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른 유일한 사람은 서현이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재판은 이미 대중의 의문을 받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미영은 그를 보며 말했다. 시간이 얼마 없어. 그때 준호는 마음을 정했다. 그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침묵한다면 은주는 그녀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인생의 수년을 잃을 수 있었다. 그는 미영에게 다가오는 재심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법원은 언론과 대중의 항의로 인한 압력이 커져 사건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준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재심 전 며칠 동안 준호는 미영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테스트 결과, 증거물 보관 연속성, 그리고 준호가 작성한 모든 메모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미영은 이전에 법원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았다. 그녀는 이번에는 은주를 대신해 말해줄 의향이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한편 이현석은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회의 중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쏘아붙였고 어느 날 아침에는 서현에게 소리까지 질렀다. 서현은 그녀 나름대로 모든 사람을 피했다. 그녀는 식사를 거르고 외출을 거부했다. 죄책감이 그녀 안에서 자라는 것 같았다. 준호는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정의를 원했다. 그는 모든 자유시간을 사실을 검토하고 질문에 대비하는 데 보냈다. 미영은 법정에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에게 경고했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진실은 이제 그들의 편이었고 그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재심의 날이 왔다. 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밖에서 기다렸다. 몇몇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었다. 안에서 은주는 새로운 변호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희망이 있었다. 준호는 DNA 보고서와 그의 수첩을 들고 미영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앞줄에 앉아있던 이현석은 그들을 보고 분명히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잠시 동안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이 드러날지 두려워하는 것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진실을 말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마침내 은주에게 그녀가 결코 갖지 못했던 변호를 제공하는 것. 판사가 방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일어서자 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새로운 심리의 날이 왔다. 법원은 기자들, 팻말을 든 사람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지난 재판 이후로 사건을 제기할 만큼 충분한 대중적 압력이 있었다. 이제 새로운 대중의 지지 덕분에 더욱 동기부여된 국선 변호인이 제기한 항소가 마침내 받아들여졌다. 이번에는 준호는 단지 조용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준 미영과 함께 법원 밖에 서 있었다. 그들 옆에는 준호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가족 갈등 동안 중립을 지키기로 선택했지만 이제 아들 곁에 섰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준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현석이 변호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현석은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그의 힘과 인맥이 그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준호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춰야 했다. 준호는 반응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심각했다. 최 판사는 이전과 같이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며 일을 빨리 처리할 준비가 된 모습으로 판사석에 앉아 있었다. 은주는 경비원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약해 보였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이제 그녀 옆에는 새로운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는 DNA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녀의 사건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현석은 앞쪽에 앉아 법무팀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 재심도 첫 번째 재판만큼 통제하기 쉬울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최 판사는 중립적인 어조로 재판을 시작했지만 모두가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일부 증거를 신속하게 기각했고 이현석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익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같은 실수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다.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 보였다. 은주 옆의 변호사는 이 일을 제기했지만 판사는 그것을 일축했다. 그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준호는 접힌 천을 꽉 쥔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최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최 판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앉아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은주 씨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판사가 다시 반응하기 전에 미영이 그의 옆에 섰다. 그녀는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판사는 처음으로 불확실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는 앞으로 더 다가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천을 들어 올렸다. 이것은 시계를 훔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피가 묻어 있지만 은주 씨의 것이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현석의 자신감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청화 보고서를 법원 직원에게 건넸다. 판사는 보고서를 보았지만 즉시 말하지 않았다. 미영은 어떻게 그녀가 천을 사설 법의학 연구소에 보냈고 DNA 테스트가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는지 설명했다. 결과는 혈액이 여성의 것이지만 은주의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명시했다. 은주의 변호사는 그 문서를 공식 사건 파일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판사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이현석은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그의 변호사가 무언가 속삭였고 이현석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서현은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판사를 계속 주시했다. 제가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한번 명확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다른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미영이 덧붙였다. 우리는 또한 그의 말을 뒷받침하는 메모와 증인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은 이제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감히 방해하지 못했다. 은주의 변호사는 일어서서 판사에게 사건의 타임라인을 설명하며 원래 조사의 결함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진행된 재판이 기본적인 절차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그리고 아무도 다른 가능한 용의자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설명했다. 그는 준호가 서연과 그녀의 친구 사이의 대화를 엿들은 것을 언급했다. 그녀가 만약 그들이 천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떻게? 라고 물었던 그 대화. 최 판사는 이제 분명히 불편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는 법원 서기에게 사건 기록에서 서연의 이름을 찾아보라고 요청했다. 그 순간 서연은 상황이 더 이상 통제 불능이라는 것을 깨닫고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현석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국선 변호인도 나서서 은주가 제대로 변호를 받지 못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결코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법정은 이제 이현석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지 않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진실이 숨 쉴 공간이 생겼다.
준호는 미영 옆자리로 돌아가며 긴장과 안도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해냈다. 그는 판사가 그를 멈추려 했을 때조차도 모든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냈다. 미영은 그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근처에 앉아있던 그의 어머니는 조용한 존경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현석은 아들을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판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새로운 증거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기자들은 속보를 전하기 위해 밖으로 달려나갔다. 은주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다. 준호는 앞을 똑바로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진실은 마침내 공개되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다. 짧은 휴정 후 마지막 심리가 재개되었다. 모두가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법정으로 돌아왔다. 기자들이 뒷줄을 가득 메웠다. 카메라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판사가 들어와 법정의 개회를 선언했다. 법의학 연구소의 보고서가 도착했고 확인되었다. 판사는 서류철을 열고 결과를 훑어본 후 헛기침을 했다. 천에 묻은 DNA는 여성의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서연의 것입니다. 방 안에서 일제히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현석은 충격으로 눈을 깜빡였다. 그는 판사를 그리고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의자에 얼어붙었다. 보고서는 또한 천이 시계를 짚는 데 사용되었고 혈흔이 새로운 상처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 후 미영이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침착하게 서서 서류철을 열고 법정 앞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미영은 천이 어떻게 발견되어 사설연구소로 보내졌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DNA 분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결과가 여러 번 확인되었음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했다. 그녀는 샘플이 조작되지 않았으며 결과가 최종적임을 분명히 했다. 얼룩은 물건을 제거하는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유리나 금속에 베였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장갑 없이, 조심성 없이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법정은 주의 깊게 들었다. 심지어 최 판사도 과하게 반박할 수 없었다. 미영은 누구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발표는 분명히 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현석은 턱을 굳힌 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법정의 침묵은 모두가 서연을 향해 바라보면서 더욱 무거워졌다.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녀가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훔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그냥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멋있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만지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부수려던 게 아니었어요. 상자를 열다가 손을 베었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 방은 더욱 조용해졌다. 은주는 의자에 앉아 망연자실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분노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충격을 받았다. 이현석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처음으로 그는 강력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무력해 보였다. 서연은 계속했다. 조용히 있으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들이 은주 씨를 비난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판사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자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즉시 내보낼 헤드라인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판사는 통제권을 잡으려 했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외치고 법원 지침을 읽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다. 법정은 더 이상 그의 통제에 있지 않았다. 기자들은 실시간 업데이트를 보내고 있었고 여러 언론 매체는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스캔들을 확인했다.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재벌 총수의 딸이 잘못된 유죄 판결을 야기했다. 충성스러운 가정부가 굴욕을 당했다. 한 아이가 진실을 밝혀냈다. 이현석이 일어서서 말하려고 했지만 판사는 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은주의 변호사는 모든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기각을 요구했다. 최 판사는 분명 압박을 받으며 망설였지만 증거, 자백, 그리고 대중의 관심 속에서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김은주 씨에 대한 사건은 기각합니다.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몇몇은 일어서기까지 했다. 은주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는 채 얼어붙어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 경비원이 조용히 그녀의 수갑을 풀었다. 정의는 마침내 도착했다. 법정이 휴정되자마자 언론은 밖의 계단으로 몰려들었다. 번쩍이는 불빛, 질문들, 마이크들. 전체 장면은 혼란스러워졌다. 이현석은 빨리 떠나려 했지만 기자들이 그를 따라왔다. 왜 잘못된 유죄 판결을 지지했습니까? 따님이 연루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김은주 씨에게 보상할 것입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경호팀이 그를 차로 안내했다. 안에서 서현은 울면서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손을 응시했다. 은주는 카메라와 환호에 둘러싸인 채 미영과 준호와 함께 걸어 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깨끗해졌지만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그래도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있었다. 준호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감정적으로 지친 채 그녀 곁에 바싹 붙어 있었다. 전국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뉴스 프로그램은 특별 보도를 내보냈다. 여론은 이씨 가문의 이름에 빠르게 등을 돌렸다. 그들의 영향력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진실이 통제권을 잡았고 사람들은 답을 원했다. 이현석은 차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서연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장 큰 실수가 자신의 것이었음을 알았다. 그는 빠른 재판을 밀어붙였다. 그는 질문하는 모든 사람을 무시했다. 그는 직원들을 침묵시키고 판사를 압박했으며 은주가 무죄일 가능성을 듣기를 거부했다. 그는 공정함보다 체면을, 책임감보다 권력을 선택했고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는 등을 기대고 차 안 건너편에 앉아있는 준호를 쳐다보았다. 소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앞만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망이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하게 와닿는 깊고 고통스러운 종류의 실망. 그 순간 이현석은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의 신뢰를 잃었고 그것을 고칠 보고서는 없었다. 판사가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때 법정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고 카메라는 여전히 녹화 중이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가 법적 결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두가 은주가 이현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그렇게 할 모든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으며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보내졌다. 그녀의 입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고 방역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판사는 은주 측이 법적 조치를 취할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렸다. 은주는 천천히 일어서서 심호흡을 하고 여전히 앉아있는 이현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화나지 않았다. 쓰라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법정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삶은 증오가 우리를 독살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판사조차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은주는 방금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쉬운 기회를 버리고 대신 화해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최 판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불평, 소송, 아마도 비난으로 가득 찬 연설을 예상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심지어 준호도도 놀라서 은주를 돌아보았다. 이현석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분노나 좌절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후회에서 비롯된 눈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흘렸다. 그는 여전히 떨면서 천천히 일어서서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는 준호에게 다가가 아들을 꽉 껴안았다. 그러고 나서 은주를 향해 그는 속삭였다. 나를 파괴하지 않아 줘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에는 큰 말도 번쩍이는 카메라도 없었다. 심지어 기자들도 그들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은주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감정이나 관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결정이었다. 그녀는 고통받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고통과 불의에 갇혀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그녀 곁으로 걸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작은 제스처였지만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존중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은주는 그에게 감사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다른 누구도 그녀를 믿지 않았을 때 그녀를 믿어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법정이 천천히 비워지면서 그녀는 단 한 가지만을 요청했다.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소송도 기자회견도 복수도 없이 그저 조용한 삶. 그것이 그녀가 항상 원했던 전부였다. 법정의 사람들은 방금 매우 드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당하게 고통받은 여성이 처벌보다 평화를 선택한 것이었다. 이현석은 가만히 서서 모든 말을 받아들였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했다. 수년 동안 그는 통제하고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권력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그를 구하지 못했다. 가장 큰 차이를 만든 것은 단순한 친절의 행위였다. 용서. 은주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돈도, 호의도, 관심도. 그녀는 단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했다. 그 사실이 이현석을 강하게 강타했다. 이제 더 침착해진 판사는 최종 기록에 은주의 말을 인정하고 그녀가 아무런 제약 없이 떠나도록 허락했다. 미영이 그녀에게 축하하기 위해 다가왔다. 심지어 법원 직원들도 그녀가 지나갈 때 일어섰다. 은주는 그곳에 피고인으로 들어왔지만 그녀는 존엄성과 힘, 그리고 영원히 깨끗해진 이름으로 떠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언론 매체들은 예상치 못한 결말을 보도했다. 김은주, 이현석을 용서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실렸다. 재벌 총수, 법정에서 무너지다라는 또 다른 기사도 있었다. 전국의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에 대해 토론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용감하다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정의를 위한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주는 대중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미영이 임시로 제공한 작은 아파트로 가서 전화기를 껐다. 그녀는 차를 끓이고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다. 조용했다. 그것으로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한편 이현석은 집 서재에 앉아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가구, 트로피, 초상화 등 모든 것을 둘러보았고 평화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딸은 자기 방에 머물렀다. 그의 아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의 명성은 영원히 변했다. 하지만 좌절감을 느끼는 대신 그는 새로운 무언가를 느꼈다. 진정으로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구를. 다음 날 아침 이현석은 선택을 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더 이상의 노출이나 명예훼손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진정으로 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은주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방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팀에게 모든 언론 성명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준호에게 조용한 시간을 요청했다. 그들은 정원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앉았다. 이현석이 말했다. 내가 너를 실망시켰다. 내가 그녀를 실망시켰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고치고 싶다. 준호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는 들었다. 그날 늦게 이현석은 은주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써서 그녀에게 감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안했다. 계약도 조건도 없었다. 그것은 존경의 편지였다. 은주는 그것을 받았지만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중요한 모든 것을 말했고 이현석은 마침내 그것을 진정으로 들었다. 법정 사건 일주일 후 나라는 여전히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뉴스 채널, 온라인 플랫폼, 신문들은 김은주, 이현석, 서현, 그리고 준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었다. 그때 또다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이현석이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사람들은 위기관리나 법적 해명을 기대했다. 대신 이현석은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 심호흡을 하고 분명한 성명을 발표했다. 저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오늘 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책임을 지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김은주 씨에게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정의이고 바로잡음이며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입니다. 방은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일부는 박수를 쳤고 다른 이들은 그가 강요당한 것인지 물었다. 아닙니다. 이현석이 대답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발표는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재벌 총수, 동정이 아닌 정의로 재산 기부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폭발했다. 일부는 그 제스처를 칭찬하며 명예롭다고 불렀다. 다른 이들은 회의적이었고 그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현석은 어떠한 후속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공개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업 제국에서 물러났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이 사회에 리더십을 넘기고 모든 경영 직무에서 사임했다. 별도의 성명에서 그는 최 판사와의 관계를 끊고
판사의 행동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며칠 내에 최 판사는 검토가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현석에게 이것은 더 이상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한때 지배했던 곳에서 자신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일시적으로 용산 대저택에서 이사했고 조용히 살기로 선택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간단히 말했다. 이제 삶을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이었다. 법적으로나 공개적으로나 명예가 회복된 김은주는 기금을 받고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비싼 옷을 샀거나 대저택으로 이사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 즉 직업을 잃었거나 가정폭력에서 벗어났거나 아무런 지원도 없는 여성들을 위한 훈련 학교를 열었다. 그곳은 무료 수업, 주거, 그리고 상담을 제공할 것이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소년을 기리기 위해 그곳을 준호의 학당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가 준호에게 그 이름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녀를 껴안았다. 지역사회는 흥분으로 반응했다.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했다. 전문가들이 돕겠다고 제안했고 전국의 여성들이 지원했다. 은주의 비전은 단지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성, 기술, 그리고 독립에 관한 것이었다. 정의가 기회를 의미하는 곳. 처음에는 이현석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이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은주의 프로젝트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후 그는 익명으로 학당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명을 사용하고 교실을 청소하고 음식을 나르는 조용한 자원봉사자로 등록했다. 은주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와서 배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결코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규칙을 따르고 바닥을 닦고 수업을 들었다. 천천히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여성들을 만났다. 그는 회복 탄력성, 실패, 그리고 재건에 대한 강연에 참석했다. 그는 결코 연설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보고, 듣고 도왔다. 어느 날 누군가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은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배우고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 되었다. 더 이상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단지 삶을 다시 이해하려는 사람. 한편 은주는 학당에서 윤리와 존엄성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주일에 2번 열리는 작은 수업으로 그녀는 선택, 존중, 그리고 진실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사용했는데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 이후에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거짓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위험하며 용기가 항상 시끄럽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상기시켰다. 어떤 학생들은 수줍어했고 다른 이들은 세상에 분노했다. 은주는 그들을 인내심 있게 이끌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정의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그것은 옳은 것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준호는 때때로 방과 후에 방문했다. 그는 학당 웹사이트를 위한 비디오 녹화와 사진 촬영을 도왔다. 이제 그는 10대가 되었지만 그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다. 학당의 1주년 기념일에
작은 행사가 열렸다.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이 방문했으며 몇몇 지역 뉴스 채널이 그날을 취재하러 왔다. 끝 무렵에 은주는 준호에게 연설을 부탁했다. 그는 긴 연설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카메라 앞에 서서 말했다. 정의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작을 때조차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 옵니다. 방은 조용해졌다. 그 한 문장이 이 여정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를 모두 요약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가 리더처럼 들려서가 아니라 그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었다. 이현석은 뒤쪽에 서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눈물을 닦았다. 은주는 준호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은 직함이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진짜 변화, 작게 시작해서 행동을 통해 성장하는 종류의 변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한 번에 하나의 정직한 선택으로 계속되었다.